2020년 인천 판타지 컨벤션의 SF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한국에서 SF 스토리를 영상화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세션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얘기지만, 이번 행사 내내 어제부터 언급이 되는 얘기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SF가 우리 현실을 라이브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준비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아무튼 최대한 준비되었던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중계 전용이긴 하지만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세션, 그 SF 스토리의 영상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은요, 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1월 5일부터 열흘 동안 SF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행사로 준비한 몇몇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 또 악화가 되어서 그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1월 초에 한국 SF 어워드 대상 발표와 시상식, 그 다음에 SF 시네마 토크, 또 SF 포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또 콘텐츠를 전달을 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과천과학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그 행사 내용들의 개요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를 두고 국내외 여러 전문가분들, 또 여러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쭉 기획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면 행사로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 알찬 콘텐츠들을 여러분들도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국립과천과학관 SF 축제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웨이브, 그 다음에 MBC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죠.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인 SF 드라마 시리즈로서는 아마 국내 사실상 최초의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SF8의 총괄 프로듀싱을 담당하신 윤영조 PD님 모셨습니다. 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기도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지금 많은 SF 작가분들이 현재 자신의 작품을 영상화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판매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태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시겠지만 8편에 해당되는 작품을 영상화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예, 임태훈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한국 작품들 투자 배급도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또 역시 중국과 긴밀한 연계하에 제작사 대표를 하고 계시는 한희주 PD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컨퍼런스 기획하고 또 사회를 맡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진행은요, 윤영조 PD님부터 시작해서 한 분당 약 20분 안팎으로 각자 준비하신 내용들을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뭐 질의응답 형식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로부터도 질의를 좀 받아서 또 현장에서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MBC의 윤영조 PD님한테 SF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 내용 준비하신 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SF8 에피소드들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 전체를 소개하는 소개 영상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윤 PD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F8 소개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죠. 재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본부의 프로듀서 윤영조라고 합니다. 지금 SF8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SF8의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셨는데,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박준호 PD님이라고 따로 계시고, 저는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SF8에서 제가 좀 한 역할은 기획의 일부분, 그다음에 마케팅의 일부분,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작된 콘텐츠를 방송용으로 이제 포맷 작업을 하는 후반 작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이제 2018년 저희 회사가 이제 새로움을 탐험하다라는 슬로건을 새로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경쟁 환경 속에서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는 아마 사장님의 의지였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SF8도 추진이 됐었고, 사실 저희 이제 기존 지성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우선 영화라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드라마와 다른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감독조합이라는 파트너를 맞아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모든 제작물은 MBC 방송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OTT인 웨이브 오리지널로 처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엔솔로지라는 이제 옴니버스 형식의 이제 분절된 그런 포맷도 저희에겐 새로웠고, 무엇보다도 SF 장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드라마 쪽, 한국도 아직은 영상 쪽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장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제 요것을 제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됐던 점, 그다음에 그 기획 과정에서의 고민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SF8은 이제 작년 1월부터 기획을 했고, 올해 7월에 웨이브 서비스가 나갔으니까 기획 및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도 이제 MBC 방송에서는 금요일에 한 편씩 계속 나가고 10월 2일 날 이제 모든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완제를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총 8명의 감독님, 그다음에 6명의 시나리오 작가분이 계셔서 요거를 많이 이제 집필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딱 우연히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에 터져서 그런 제작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작은 사실 웹툰, 소설, 웹소설, 영상물 해서 뭐 총 100장품 넘게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 외의 작품들에서도 너무 훌륭한 게 많았는데, 이제 저희의 뭐 제작비적인 문제, 그다음에 컨셉이 안 맞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이미 많이 팔린 또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작품을 이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SF8이 뭐 특히 좀 어려웠던 지점은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파트너들과 이제 사실 저희는 그렇게 여러 파트너들과 일한 경험은 없었는데, 요 하나하나의 이제 서로의 니즈와 이런 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는 최대 투자자와 이제 OTT 플랫폼의 파트너도 있었고, 이제 DGK라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이제 거기 감독님들이 8분이 연출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제작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스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그 제작비 관리랑 제작을 엄청나게 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전하고 싶고, 또 원작사들은 SF의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마케팅도 같이 하고 하는 이제 협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제 가장 SF에서 중요하다는 그 VFX는 엔진이라는 것에서 했고, 이제 티저랑 예고를 제작한 넥뷰, 그다음에 뭐 포스터를 제작한 스푸트닉, 그다음에 제작 지원을 해준 인천 영상이,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이 모인 거라서 이 파트너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니즈를 다 조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 즐겁게 조율이 돼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가장 큰 의미는 영화계와 방송사가 만나서 이제 OTT 오리지널을 제작했다는 요 키워드 세 개가 되게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아마 최초의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가장 고민은 SF 장르에 대한 고민이 제일 심했어요. 아마 왜냐하면 저는 SF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회장님 작가님처럼 SF 장르라고 하면 저도 그랬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시청자나 그 대중의 인식은 스타워즈나 여기 보이는 그 어벤져스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주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굉장한 히어로가 나와서 보통 헐리우드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작년 1월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민규동 대표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포맷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그래서 처음엔 저희는 이제 스릴러를 좀 제안을 했었어요. 스릴러를 하면 어떠냐. 아무래도 영화 감독님은 스릴러의 강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감독님들이 좀 스릴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민 감독님은 의견은 스릴러는 사실 상업 영화로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엔솔로지에 감독님들이 니즈를 느끼지 않을 거다. 하지만 SF라면 감독들에게도 아직 생소한 장르에서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상업 영화로서는 아직 한국에서 SF를 하겠다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SF 장르는 감독들이 매력을 느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SF 장르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사실 SF 장르에 대한 이제 이것이 과연 제작이 가능할까부터 과연 대중들이 이거에 호응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은 끝까지 가져간 거고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포맷을 정하는 문제에서 엔솔로지 한국영화감독조합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의 감독님들이 시리즈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엔솔로지 여러 개의 감독들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엔솔로지로 정했는데, 엔솔로지 장르도 또 이제 저희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통일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그 엔솔로지 장르를 가져오면 8개가 각자의 그 중구난방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기획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모던 러브라는 아마존 오리지널인데,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엔솔로지 시리즈인데, 이거는 뉴요커지의 사연을 그 비긴 어게인의 존 카니 감독이 가져와서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것도 한 뭐 30분짜리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왜 모던 러브인가 했더니 다 보고 나니까 이래서 모던 러브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남녀에 대한 얘기가 중점인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현대적인 사랑이에요. 보면 나이든 그 경비원 아저씨와 젊은 여성의 우정,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두 게이가 그 노숙자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정말로 제목이 모던 러브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의 관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뭐 엔솔로지를 표방하지만 만약에 색깔이 다 똑같고 소재가 다 똑같고 내용이 다 비슷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의 매력을 못 느낄 거거든요. 엔솔로지는 결국에는 좀 독특한 장르를 다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마스터즈 오브 호러라는 쇼타임의 그 지금 호러 팬들이 기념비적으로 생각하는 시리즈인데, 이거는 제목처럼 이제 호러의 거장들을 다 모아서
그 옴니버스를 제작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 통일성과 다양성의 앤솔로지를 기획한다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고, 이제 포맷은 정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작할 거냐. 일단 SF 장르를 우리가 제작할 제작비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투자 펀딩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모든 콘텐츠가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재미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작비만 충분하면. 크리처를 하나 멋진 걸 만들어서 서울에서 막 난동을 피게 하면 그 재미는 사실은 이제 압도적인 재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없고 특히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없어서, 이게 재미를 가져가면서 또 의미도 부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실 뭐 대단한 뭐 인생의 뭐보다는, 아니 지금 요걸 드라마를 봤을 때, 시네마틱 드라마 요 영화를 봤을 때 나는 무엇이고 내 주변의 기술은 뭐고 나의 5년 후 10년 후는 그럼 뭐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 지점만 있으면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좀 가져가고 싶었던 측면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이제 옴니버스 SF 옴니버스를 할 텐데 3년 뒤에 런칭됩니다 이러면 회사는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릴 건데, 그래서 정확한 이제 런칭 시점이 언제다. 근데 그게 너무 길지 않은, 예를 들면 올해 준비하면 내년 언제쯤이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감독님들과 시나리오 작가님들한테 그럼 하나씩 개발해서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대본 나오는 것만 1년이 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투자 받고 제작하고 하면 이제 2, 3년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그런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서, 결국 이런 세 가지 고민, 제작비, 재미와 의미, 그다음에 개발 기간에 대한 고민은 다 원작을 선택하는 그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제작비에 들어오는 원작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 원작이 재미도 있으면서 좀 어떤 의미나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이게 좀 궁금증, 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좀 생각을 해주게 할 수 있는 원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원작이 있으면 개발 기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기본 스토리 라인이 있고 컨셉과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좀 개발을 하면 돼서, 그 세 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원작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지금 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김창규 작가님의 백중의 소설을 블링크라는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다음 주에 방영되는 분량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앤솔로지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SF 수사물이라는 컨셉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하나 정도는 액션을 좀 보여주고 이런 수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이 원작이 훌륭한 이유가, 사실 AI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형사들이 머리에 칩을 이식해서 AI를 이용해서 같이 콤비가 돼서 이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미래에 한 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분야겠다.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형사 수사에 많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나오고 실질적인 상황이 되겠다라고 한 측면이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상황이나 에피소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백중에 있어서 제가 주목한 지점은 약간 그 군수 복합체의 음모론적인 배경이 깔려요. 그런 것도 이게 참 정말 사람들이 요것만큼은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백중이고, 또 다행히 이제 이시영 배우가 가장 어울리는 이시영 배우가 들어와서 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제 방영한 우주인 조안이라는 김효인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이거는 보고 나서 사실 작년 1월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어요. 대신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한국에서 큰 이슈였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 소설 원작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사회라서 청정복을 입은 사람은 100년까지 살 수 있고 입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30년까지밖에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청정복 가격이 제 기억에는 5억 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매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청정복 대여료로 자기의 신분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계급 사회고, 청정복을 입은 사람, 입지 않은 사람, 요 계급이 나눠지는 건데, 요거를 그냥 바꿔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지점이 많은 원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주목한 점은 같은 20대라도 30살까지만 살 수 있는 20대와 100살까지 사는 20대는 그 느끼는 삶에 대한 태도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주목했다는 게, 요거는 저 확장 가능한 얘기도 가능하고 이 안에 많은 고민과 메시지를 좀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좀 젊은 세대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 없다는 이제 동명의 소설,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원작 검토를 위해서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팬이 돼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설에 대한 이 관념이 있거든요. 뭔가 좀 서사가 길어야 되고 약간 좀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개연성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상상력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한테는. 그래서 상상력 하나하나가 뭐 외계인도 나오고 UFO도 나오고 뭐 괴물도 나오고 뭐 심리도 스릴러도 나오는데, 그런 상상력 하나하나가 너무 독특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짧아서 한 편 읽는데 거의 1,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소설 자체에 이제 반전들이 다 하나씩 녹아 있고, 그래서 이런 작가님은 정말 슈퍼맨에 정말 최적화된 작가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가장 읽기가 좋았던 지점이 기존에 다른 저희 드라마나 이런 거는 배경 설명이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막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이 소설은 그냥 본론부터 나오더라고요. 사건부터 뚝 하나 던져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템포가 빠르고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원작들도 너무 좋고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워서 일단 좀 3개 정도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여기에서 좀 더 저도 의견을 좀 구하고 싶고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SF 판타지 장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각 플랫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는 그 SF 판타지 장르의 작품들이 몇 개나 될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년 상반기까지만 돼도 10개가 넘는 작품이 SF 판타지가 준비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세 장르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발성으로 단순히 트렌드일지, 아니면 한국도 이제 SF라는 장르를 받아들일 문화가 드디어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윤영주 PD님 발표하시기 전에 이 SF8 그 소개 영상이 나갔는데요. 아마 유튜브 상으로는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아마 차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신가 봐요. 근데 이 홍보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MBC 쪽에서 사전에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풀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뭐 포털 어느 곳에서든 쉽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나중에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이 SF8 홍보 영상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웨이브로는 모든 작품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MBC 지상파에서도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이 에피소드들 이미 방송이 된 것도 있고 또 될 것들도 있는데, 찾아보시면 금방 방송 정보 같은 거는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TV 드라마로서 시도가 된 SF8에 대해서 그 PD님께 간단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좀 귀띔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프로젝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중국에서 뭐 요즘 조금이라도 영상업계의 뭐 글로벌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아마 다 아실 텐데, 우리가 극장에 가서 뭐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SF 영화를 봐도 요즘은 제작자 크레딧에 보면은 중국 회사들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중국의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한국 영화 투자 배급도 담당하시고 또 SF 프로젝트도 진행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한희주 PD님 모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F 스토리의 영상화, 그중에서 중국 영화계의 원작 발굴 및 투자 동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세션 2에서 방금 전에 이어졌던 글로벌한 컨퍼런스였던 세션 2에서 아시아 SF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윤용주 PD님을 통해서 한국의 SF 시리즈의 제작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저는 다시 시선을 아시아 시장으로 옮겨 중국 영화계의 SF를 포함한 스토리의 영상화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의 창작자와 스토리텔러들이 중국에서 또 더 나아가 아시아 시장에서 본인의 IP를 어떻게 영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러한데요. 간략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IP의 기획 개발과 제작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만 10년 정도, 만 10년이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죠. CJ ENM 중국 법인에서 영화 마케팅을 통해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중국 로컬 회사 알리바바라는 회사에서 설립한 영화 투자 배급사인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약 4년 정도 중국 및 한국과 헐리우드 합작 영화의 기획 개발, 제작, 투자, 또 수입 배급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는 모 회사인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기획 컨텐츠의 개발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소규모 스튜디오로 설립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작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업에서의 경험은 이후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중국 영화계에서 포착된 두 가지 장면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마도 이 PPT 자료를 함께 보고 계실 줄 아는데요. 최근 중국의 OTT 플랫폼의 라인업 발표회에서 소개된 중국의 유명한 소설 작가님의 동명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너는 나의 영광이라는 이제 OTC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근데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배우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주인공은 디리러바라는 이제 주연이고, 또 양양이라는 주연 배우가 함께 CP로 이 커플로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문화 콘텐츠 팬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건데요. 사실 이 최근에 있었던 이 어떤 발표회에서의 제가 포착한 지점은, 중국도 현재 뭔가 영상 콘텐츠, 예를 들어 극장용 상업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원작을 통해서 원작을 각색해서 영상화하는 것이 너무나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방향은 최근 3, 4년간의 급속도로 발전된 부분인데요. 이 지점이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보이시는 이 감독은 중국 영화 중에서 이제 당인과 탐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 영화로 개발이 되었고 1, 2,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러니까 2월, 중국에서 가장 피크 그 성수기가 2월 그 설날 춘절 기간인데요. 그때 당인과 탐한 3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사전 예매율이 한국 돈으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3억 위안의 사전 예매 매출을 일으켰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24일부터 모든 극장 상영이 셧다운이 되면서 이 영화는 아직 중국에 개봉을 못했는데, 그 감독 이름이 천스청이라는 감독인데요. 천스청 감독이
제목부터 우주입니다. 우주의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를 바로 다음 달 9월 26일 날 크랭크인하고 모든 전 과정의 촬영을 IMAX 카메라로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영화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활동하는 젊고 재기발랄한 중국 감독들이, 게다가 좀 유명한 감독들이 더 SF로 몰려가고 다양한 장르로 움직이는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중국 영화와 드라마 전 영역에 걸친 스토리 IP의 영상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장르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SF 영화로의 활발한 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SF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영화계 SF 스토리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제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중국 영화계에서 SF 영화가 이렇게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방금 세션에서 들으셨듯이 유랑지구라는 성공적인 작품으로 인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위주로 제가 잡아봤고, 그 이전에는 이제 2018년과 2015년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먼저 SF 문학이라는 하나의 어떤 원류가 더 깊게 뿌리를 내렸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 판이 바뀌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별히 그 이제 유랑지구는 원작자이신 리추신 작가님이 2014년도, 아까도 2015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유랑지구라는 IP 소설이 이제 영화될 것이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작년 2월달에 개봉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하오징팡이라는 작가님이 있는데요. 1984년생이시고 베이징 옆에 있는 이제 천진이라는 곳 출신이신데요. 이분의 작품들도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되었죠. 인간의 피안이나 뭐 접는 도시, 그리고 고독 깊은 곳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의 그 접는 도시, 폴딩 시티라는 그 소설이 휴고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도 현재 중국에서 프리프로덕션 기간에 있고 아마도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유랑지구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었지만 또 크레이지 에일리언이라는 닝하오라는 감독님의 작품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같은 시기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중국의 극장 산업은 거의 6개월 정도 셧다운이 됐다가 7월 20일부터 회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기존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서 UFO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편인데, 이것도 옴니버스 영화의 한 SF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뭔가 중국 로컬적인 요소와 또 UFO라는 어떤 신선한 소재의 결합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제 착성자라는 제목의 장소백 감독의 영화도 2020년에 개봉 예정인데, 이 영화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초에 거의 불과 2주 정도 전에 중국에서 영화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국가전영국인데요. 국가전영국과 또 중국과학협회에서 중국 SF 발전 촉진을 위한 10대 재원이라는 지원책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앞으로 더더욱 SF라는 장르를 여러 방면에서 더 이렇게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크리에이터나 특히나 이런 어떤 SF에 대한 열정이 있는 영화인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가와 또 감독들이 더욱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세션 2에 나왔던 삼체라는 작품은 현재 이제 제작이 여러 이유로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폴딩시티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SF 부분을 다루었다면, 죄송한데 제가 폰트가 깨져서 조금 PPT가 미적으로 좀 예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로요. 먼저는 SF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중국의 IP,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P 지적 재산권이죠. 뭐 스토리 I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IP가 영상화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다루어 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페이즈 1이라고 놓고 이제 IP의 영상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서 IP 경쟁,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뭐 쉽게는 뭐 2, 3억은 기본이었고요. 많게는
15억 한국 돈으로 뭐 그렇게 하나의 소설이나 웹툰의 IP 가격이 거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산업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초반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 거기 안에서 생겨나는 버블 현상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한 페이지가 지나면서 내가 IP를 비싼 거를 제작자나 혹은 투자사 입장에서 비싼 IP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객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결국 IP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각색과 그리고 그거를 창작해내는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의 소설이나 성공한 웹툰이나 혹은 그런 기초적인 원시적 IP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과 노하우들이 쌓여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더 웰메이드된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고만 작가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소설은 거의 대부분 다 드라마화가 됐고 드라마하고 나서도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OTT 사이트 뭐 요쿠나 텐센트나 아이치 이런 OTT 플랫폼에서 다 뷰수가 엄청난 억대의 뷰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창작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내 소설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고려를 하고 그러한 컨셉을 잡고 전체적인 생명줄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고 어떤 식의 세계관을 가져가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저는 조금 더 발전된 페이즈 2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IP의 유니버스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새로 뉴 그러니까 문화 창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뉴 컬처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시기이고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크파라는 게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과거에 유명했던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FPS 게임을 이제 한국의 모 게임사에서 개발을 해서 중국에 퍼블리싱을 했고 중국에서 텐센트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퍼블리싱을 하면서 결국 그 IP를 가지고 게임의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고 지난 7월에 온라인 됐는데 그 16억 뷰 이상의 어떤 누적 뷰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현재 가장 유명한 20대 남자 배우 2명을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재들을 더 이상 어떤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로 나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穿越火线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는 영화 감독, 상업 영화에서 성공한 감독이 전체 연출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영화의 톤 앤 매너나 그런 룩이 나올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크로스한 그런 협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작품도 원래 만화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SF 장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영상화의 과정은 하나의 IP 비즈니스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좀 중국 시장과 SF 장르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변주에 대한 시장의 개화를 말씀을 드렸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하시고 또 크리에이트 하시는 어떤 창작자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을 넓게 확보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자신의 컨텐츠를 더 널리 알리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존의 그럼 한국의 IP들은 어떤 식으로 중국과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PPT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영상화가 완성된,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이었죠. 이미 다 나온 영화를 보고 영화의 만듦새나 또 영화의 흥행을 보고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영화는 중국 시장에도 먹힐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좀 입문이 혹은 좀 시초가 되는 합작의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또 한국의 그 영화들이 중국에서 리메이크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또 수상한 그녀, 뭐 베테랑,
또 블라인드, 뭐 숨바꼭질, 스물, 위대한 소원, 미싱, 사라진 여자, 너의 결혼식, 도어락 등등 이 밖에도 수많은 한국의 상업 영화들이 중국에서 또 중국의 배우들과 중국의 감독들과 함께 중국 영화로 탄생을 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시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완성된 시나리오의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동일한 시나리오를 한국에서도 찍고 중국에서도 찍는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극한 직업이죠. 그래서 극한 직업이 한국에서 역대 2위를 할 만큼의 큰 흥행을 했는데 그 동일한 시나리오가 이제 중국에서도 6개월 먼저 제작이 돼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게 제목이 비밀경찰 랍스터 카브로 한국에서도 VOD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양국에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겠죠. 그래서 작가와 같이 중국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혹은 중국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투자사와 제작사들이 작가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통해서 중국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코스트,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에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의 한 OTT 회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위탁해서 제가 한국 작가님과 중국 작가님과 함께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한국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큰 니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원작 IP 자체의 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원시적 IP로 선점하는 추세인데 직접 원작 IP가 진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창작자는 그 아이디어를 웹소설 혹은 웹툰으로 먼저 제작을 하시죠. 한국에서도 아까 세션 2에서 이제 양호석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철비도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을 통해서 먼저 카카오 페이지 같은 데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화 되었듯이 이렇게 하나의 IP를 밸류 체인화해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원시적인 소설이나 웹툰으로 개발을 한 뒤에 그거를 다시 영상화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편 영화로도 가능하고요. 웹 영화, 좀 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웹 영화, 또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 이런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일종의 IP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뭔가 이게 시나리오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 내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IP, 즉 원천 컨텐츠를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컨텐츠로 또 아시아 전체의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원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스토리는 킹이라고 하죠. 스토리 이즈 킹. 정말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유랑지구에서도 꿔판 감독님이랑 꽁걸 프로듀서가 얘기하기를 정말 자기네들은 유랑지구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개발에 큰 힘을 들였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원천 콘텐츠가 만약에 스토리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관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외형이 화려해도 충분히 이미 중국 관객들도 정말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스토리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어의 장벽도 없고 국가의 장벽도 없고 아시아라는 시장 전체에서 또 우리 한국이라는 정말 그 창작력이 풍부하고 또 상상력이 있고 굉장히 스토리텔러적인 기질이 있는 한국인이 어떤 작가로서 정말 이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작 작가분과도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스토리를 뭔가 웹툰이나 웹소설 등으로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개발을 한 뒤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투자자가 있고 제작사가 있잖아요. 또 감독들이 있을 테고요. 그럼 좋은 스토리는 있는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포장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프로듀서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문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들이 봤을 때
그 바이어에게 가장 좋은 거를 셀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윤색을 하는 것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칭 덱이라 그래서 뭔가 하나의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를 피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뭐 레퍼런스 영상을 쇼리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중국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예를 들어 최근에 SF가 인기다 그러면 SF 장르를 가지고 중국으로 나가는 게 하나의 그런 현지의 니즈에 좀 더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거고요. 그래서 퍼블리싱 현지에서 그 어떤 IP를 퍼블리싱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와 투자사 또 이 감독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스토리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또 어떤 그런 그 함께 일했던 협업을 했었던 그런 많은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이제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알려주고 피칭하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사, PD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더 손쉽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위챗에서 이제 한국의 스토리를 피칭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 웹툰, 중국도 그런 유명한 웹소설, 웹툰 퍼블리싱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다 어떤 한국 컨텐츠를 제공하는 루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소개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작가님의 작품이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IP로 한번 이제 소개가 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 인지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어떤 고객들의, 예를 들어 소비자들, 유저들의 데이터 어느 정도 뭐 읽었다라고는 뷰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게 또 다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IP를 그냥 단순히 웹소설을 웹소설로 번역해서 퍼블리싱하는 게 끝나면 영상화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IP를 이제 트리트먼트로 만듭니다. 이거는 작가와 함께 또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뭐 20부작이면 20부작짜리 트리트먼트를 만들고 그리고 초기 1화, 2화 대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서 할 때는 당연히 한국 작가님과 중국 작가님을 함께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팀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 감독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감독의 제작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제작사에도 피칭을 하는,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이거를 초기 기획개발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이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피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는 어쨌든 제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고 좋은 원작이 너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와 아이템, 좋은 컨텐츠들이 중국에 더 많이 이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보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쌓았던 어떤 작은 경험 그리고 작은 노하우들 이걸 통해서 좀 한국의 창작자들을 좀 더 밀어드리고 좀 그분들이 좀 넓은 또 중국 시장에서도 더 활개를 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보여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 주셔도 되는데요. 네, 그래 이렇게 준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리주 PD님 아주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런데 이따가 토크 시간에 또 청하도록 하게요. 앞서 두 분은 이제 제 영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원작을 픽업을 해서 프로듀싱을 하는지 이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누차 강조되었던 이 원작이 최고다라고 이제 스토리 킹이라고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바로 그 원작을 쓰는 작가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작가님께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SF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화를 부르는 SF 스토리텔링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이 PPT로 제법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앞선 두 분과 조금 다르게 1차 콘텐츠인 원작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작가로서의 어떤 태도가 어떤 소재 선정이 더 수월한 영상화 작업과의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 제가 최근 이제 4, 5년 동안의 작업 시간 동안 느꼈던 바를 창작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소설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장편 소설로 3권을 썼고요. 그리고 SF 단편으로 16편의 단편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SF 소설의 시장은 물론 장편 소설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단편 소설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올해 2020년에서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1년 동안 한국 작가가 쓴 SF 단편 소설이 300편을 넘었고요. SF 장편 소설이 46편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경직된 시선으로 SF라고 확실히 볼 수 있다라는 소설들만 따져봤을 때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는 2007년부터 SF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SF가 어떤 붐이 될 것이라 혹은 큰 돈이나 명예를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런 계산에 썼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쓰다 보니 그게 사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실은 SF라고 불린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서도 SF를 많이 공부하고 사랑하고 또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작품으로 어떤 영상 제작사와 연을 맺게 됐는지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태릉좀비촌이라는 소설은 이제 한국의 좀비몰로서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이제 태릉선수촌이라 지금은 태릉이 아니라 진천선수촌으로 옮겼는데, 태릉선수촌이라는 공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획으로 썼던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이제 종이책 소설로 기획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한 권의 종이책 분량보다 웹소설로 연재가 될 때는 4-5배의 분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스케일이 커졌고, 연재가 다 끝내기 전에 이제 2차 창작으로 웹툰 판권 제안이랑 이제 영화 판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빅스톤 픽처스라는 영화사에 판권을 팔았고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중간 단계인 트리트먼트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거대 괴수들의 싸움터에 그 투기장 바닥에서 태어난 노예 소년이 이제 버려진 괴수와 우정을 쌓게 되면서 벌어지는 SF 성장 액션극이에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소재로만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만 들어도 굉장한 제작비가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드래곤 길들이기나 빅히어로 같은 3D 애니메이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만든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이제 신과 함께를 한창 제작 중에 있을 때 아마 이제 SF나 판타지 같은 스케일이 큰 IP들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었었고, 당시에 SF 장르의 시나리오만 낼 수 있는 공모전이 정말 드물었는데 나왔었고, 거기 1회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곳과 이제 협업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영상화 판권을 팔았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흔히 리니지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죠? 특정 상품이긴 한데 리니지나 와우로 대표되는 MMORPG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훅 빠진 게임 페인들이 되게 우연히 이제 미국 CIA의 세계 거물들의 비밀을 좌지우지하는 첩보부장의 비밀 금고를 건드리게 돼요. 그게 게임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게임밖에 할 줄 모르는 게임 페인들과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조금 첩보계의 거물들이 이 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정만 들어봤을 때 이게 정통 첩보물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블랙 코미디를 넣었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영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병맛 코드를 노리고 이제 그거를 실컷 썼는데도 오히려 이제 그런 코드에 꽂히는 제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회로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 레어텀의 부존 법칙은 시나리오가 40에서 5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작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뒤에는 이제 여러 단편 소설들을 제가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영화사들과 판권 판매를 했었던 거고요. 로봇이라서 다행이야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동화로, SF 동화로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따 로봇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어서 이제 얘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반 교실에 들어가서 얘의 임무는 왕따를 유발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분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왕따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왕따가 되면 나는 로봇이니까 인간들은 왕따가 되지 않을 거고 나는 결과적으로 인간들을 지키게 되겠지? 라는 왕따 로봇이라는 존재를 설정해서 주인공 소녀는 인간인데 우연히 이 친구의 로봇 친구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이 이야기도 물론 실사 영화로도 괜찮지만 2D나 3D 애니메이션으로도 괜찮은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폴룩스라는 영화사에서 이제 판권을 사가서 이제 디벨롭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 중인 백혈이라는 소설이고요. 제가 태릉 좀비촌이라는 좀비 소설을 쓰면서 좀비물을 원래도 좋아했지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좀비 아이템들이 제 안에서 좀 싹을 트게 됐고 우주에서 펼쳐지는 좀비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단편 소설로 썼다가 단편 소설인데도 이제 판권 제안이 들어와서 그동안은 제가 계속 판권 계약을 그냥 해왔다면 이번에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더 확장된 이야기로 장편 소설로 쓰고 싶다. 왜냐하면 판권료가 다르거든요.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은 판권료가 큰 차이가 나는데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의 아이디어와 세계관을 짜는데 소설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몇 배로 또 노동력이 늘어나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편 소설로 제가 이제 기획을 한다고 했고 좀 특이한 형태의 계약을 했어요. 단편 소설에 걸맞는 판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장편 소설 원고를 완성했을 때 추가금이 지급되는 좀 특이한 계약을 했고 그 이유는 제작자분이 이제 다른 곳에 뺏기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미리 이 아이디어 자체, 이야기 자체에 대한 계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작 소설이 영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놓은 부분인데 앞선 두 분들이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인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원작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옆에 계신 두 분들도 원작을 가장 열심히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원작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연락이 와서 작가님 어떤 소설을 읽어봤는데 혹시 영화 판권이 팔렸나요? 팔리지 않았다면 저희랑 한번 미팅을 하시죠. 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 뭐 보통은 이제 PD님이세요.
이제 기획 PD님이시고 영화 현장에서는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 PD가 있고 기획 PD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기획을 하시는 아이템을 물색하고 이제 영화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최종 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맛 코미디로 쓴 것도 이제 10명이 있다면 그중에 8명, 9명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획은 아니겠지만 제 아이템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 기획 PD님이 제 이야기를 크게 흠뻑 빠지거나 혹은 매료되어 있는 상태라면 최종 결정권자에게 되게 온 힘을 다해 설득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원작자가 써놓은 소설들이 뭐 예를 들면 좀비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호불호를 넘어서서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저는 내가 만인을 모두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겠구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영상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매료됐고 또 더 위를 설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라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상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제 원작자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보게 돼요.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이 이야기를 택했는가라는 거거든요. 보통 작가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식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운 자기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는 곳에 과연 얼마만큼 돈이 있나, 잘 살고 있나, 가문의 분위기는 어떤가, 애를 고생시키진 않으려나 되게 까다롭게 보게 되는 어떤 장인어른의 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이게 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고 이제 제가 이 PPT를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여러 편의 소설을 계속 꾸준히 써왔고 영상화 판권 경험도 여러 번 해봤지만 소설을 처음 쓰기 전에 이걸로 꼭 나는 영화로 만들어야지 혹은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야지 라고 결심하고 이야기를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거꾸로 이제 주변의 작가님들이 영상화 판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판권을 가져가신 분들이 이걸 왜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내 어떤 작업 스타일 혹은 창작 논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작가 입장에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작가들이 돈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어떤 액수의 원작 판권료를 제시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실제 이 이야기가 완성이 돼서 영화로든 드라마로든 혹은 웹툰으로든 완성이 돼서 독자들과 관객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액수가 들어간 프로젝트일수록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속된 말로 방치 플레이라고 하죠. 그냥 방치 플레이를 하는 작품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작가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담보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제작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원작자 분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작품을 써서 어떤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를 거절했다가 내가 한 5년, 1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아무도 탐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이제 저도 했었고 많은 작가분들이 하는 걱정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실제로 받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내 이야기가 아무리 그 큰 액수를 받고 판권료를 팔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완성돼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게 봐야 되고 이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당장 내가 킵해 둔다고 해서 아무도 안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이야기는, 한 명이 좋게 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고서도 분명히 접촉하는 제작자분들이 많고요. 특히 최근 1, 2년 동안은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제작사에서 SF 원작 소설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1차 원천 스토리를 창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일종의 자기 최면도 필요해요. 자뻑도 필요해서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작품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곳과 계약할 거야 라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써놓은 조건들이고요. 3번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이제 2차 창작 계약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영화 판권을 파는 것인지 혹은 드라마 판권을 파는 것인지 그 두 개를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인지, 혹은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이제 OTT 서비스들도 생겨나서 웹툰이라면 이게 어떤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웹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약이 세분화되었고, 그래서 계약서들을 쓸 때도 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태릉좀비촌이라는 아까 그 소설은 영화 판권이 먼저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웹툰 판권이 팔리고 이제 올해 봄에 드라마 판권이 팔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드라마 판권이 내가 갖고 있나?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는 영화 판권을 팔았을 때 나는 영상화 판권을 판 줄 알았는데, 그래서 허겁지겁 계약서를 뒤져봤죠. 허겁지겁 계약서를 뒤져봐서 이게 명시가 영상화로 되어 있는지 혹은 영화화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저의 1년 수입이 좌우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영화 판권을 판 이야기를 또 드라마로 2번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후 계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잘 명시해서 혹은 그 전에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의 작법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영상화되기 수월할까를, 이건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고찰해봤을 때 제가 내린 답변입니다. 여러 작가들이 있어요. 어떤 소설가들은 인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어떤 소설가들은 세계관을 먼저 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SF 작가들을 보면 이 세계관을 먼저 짜고 들어가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덕들을 양산하는 작가들이 이런 세계관이 강점인 작가들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이나 세계관으로 출발하지 않고 저는 늘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처음 이제 제안해서 발상이 움텄을 때의 출발점은, 태릉좀비촌 같은 경우는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있는 선수촌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요. 로봇이 만약에 이제 인간처럼 흡사해진다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왕따를 스스로 유발하는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 혹은 이제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세대간 이민 우주선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내가 던진 질문에 가장 그럴듯한 장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완성된 이야기에서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좀 이미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물에서부터 출발하는 작가도 아니고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작가도 아니고 저는 클라이막스에서 출발하는 작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인물을 짠다면 이 클라이막스에 가장 적당한 인물을 찾게 돼요. 당연히 배경이 태릉 선수촌이라면 그래도 엘리트 운동선수여야겠지? 메달리스트겠지? 그리고 좀비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붙잡히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유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유도 선수가 주인공이 되니까, 유도 선수는 근접전에서 싸우니까 만약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원거리 유닛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주인공은 이제 양궁 선수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클라이막스가 설정되고 그 클라이막스에 유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관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작품에서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작가들은 주제에서 시작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작품들은 이제 SF나 판타지나 호러 같은 어떤 명확한 장르적인 색채를 가진 장르 소설보다는 조금 우리 독자들에게 익숙한 혹은 순문학 혹은 문다문학, 제도권 문학이라고 불리는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소설들이 이제 테마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마가 가장 마지막에 제가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짜고 이야기를 다 짜고 결말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어떤 답으로 회수되는지 과정을 저는 관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릉 좀비촌 같은 경우는 되게 2년 동안 제가 집필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집필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 이 이야기를 처음 기획했을 때가 이제 세월호 사고가 있고 많은 작가들이 조금 무기력함을 느꼈고 시스템이 개인을 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조금 내면의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듬직한 사람이 바이러스에서 혹은 어떤 재난 사태에서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 그게 나의 테마였구나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창작 스타일이 되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작 스타일이 조금 제가 이제 근 15년간 쌓아온 스타일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영상을 만드는 분들과 협업하기가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정점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비주얼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한방이 있는 것인가. 어벤져스를 예로 들면 타노스를 등장해서 타노스가 어벤져스와 싸우지 않고 퇴장을 하겠어요? 아니겠죠. 어벤져스 멤버들과 숙명의 대결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클라이막스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클라이막스에서 출발하는 어떤 스타일이 하나의 조금 어떤 사례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작을 쓰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작업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제 영상화되기 쉬운 작법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지만 이거는 이제 차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질의응답 시간 동안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SF를 사랑해서 계속 소설을 써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와 존버하고 계속 SF 소설을 쓰니까 어느 순간 빛을 보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그래 역시 존버가 답이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존버라는 문장에 버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버의 약자가 버틴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버티면서 SF 소설을 쓰진 않았거든요. 버틴다는 게 지금 상황이 괴롭지만 나은 내일을 위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때 상황이 배고프고 되게 큰 원고료도 아니고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SF 소설을 썼지만 그건 즐거워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되게 많은 작가분들 혹은 창작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영상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SF라는 이야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즐기면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의 시대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즐기는 존질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작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뭐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싫은 순간을 버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창작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사실 원작을 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PD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시는 일들이 좋은 원작을 발굴해서 그걸 영상화하는 과정, 그 모든 작품이 그렇게 돼가지고 흥행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 그 자체가 또 그게 이제 즐거움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문화예술 창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속 여기 남아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런 공통적인 정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의 발표만 가지고도 주어진 시간에 뭔가 이런저런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뭐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기약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 분 발표를 바탕으로 간단히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는 자유롭게, 아마 저기 PD분하고 지금 작가분을 이제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어쩌면 두 분들끼리도 뭐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 SF8을 이제 프로듀싱하신 윤 PD님한테 저는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보면은 공개되기 전부터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광고도 하시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프로모션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상파에서 아직까지 이제 에피소드 2개가 방송이 된 거죠. 3개까지 나갔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완결이 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입에 좀 오르내릴까? 제가 안타까웠다고 한 건 그거예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한국의 이 지상파 드라마 사상 굉장히 좀 획기적인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SF8이라는 드라마의 존재감이 지금보다도 좀 많이 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지상파에서 에피소드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SF 드라마를 한국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에서 했다라는 그 의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SF 쪽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아까 처음에 이제 PD님 발표에서도 언뜻 이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이 판타지 컨벤션의 이제 핵심적인 파트너인 웨타 워크숍의 리처드 테일러 경도 그 피터 잭슨 감독하고 정말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의 독립영화 SF 영화들을 만들 때 1980년대 이럴 때 만들었던 작품들은 이 뭐 소위 말하는 컬트 영화나 SF 영화 광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이분들 듀오가 만든 초창기의 작품들, 무슨 배드 테이스트나 이런 작품들 보면 지금 한국의 TV 드라마에서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적어도 비주얼적으로는 퀄리티는 더 잘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처음에 꾸준히 그런 시도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작품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오늘날에 이 두 분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역시 비주얼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그때도 아마 잘 깨달으셨고, 그 작품들이 만듦새는 뭐 아주 세련되고 막 그렇게 좀 고급져 보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역시 그 주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SF8이 이 한국의 원작을 발굴을 해서 그걸로 이제 드라마화를 했다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든 관철을 하신 거니까 그 점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PD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방송국 TV PD를 이제 하셨으면은 오리지널 그 극본 SF 장르가 아니더라도 네. 오리지널 극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하고 또 원작 소설을 가지고 이걸 다시 극본으로 각색을 해서 뭐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그 SF8을 하면서도
원작 소설을 어쨌든 발굴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유리했다 내지는 좀 바람직했던 것이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좀 평가가 되시는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원작이 있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장르 자체가 예를 들면 스릴러다, 로맨틱 코미디다 하면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님들이랑 시작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SF 장르는 굉장히 아직 이 방송사나 드라마 쪽에서는 생소한 분야라서 그렇죠. 아직 한국 사실 영화조차도 이제 사실 제대로 된 SF가 네. 아직 성공한 적은 없고 이제 뒤에 제작들이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드라마 쪽은 훨씬 더 SF 장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야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럼 찾았던 게 이제 웹툰과 여러 가지 소설인데 웹툰은 검토했을 때 이야기 볼륨이 대부분 짧더라고요. 아니면 너무 거대한 이야기거나 이야기 볼륨이 저희가 50분짜리거든요. 한 편당. 근데 그게 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소설들에서 찾아보면 좀 요걸로 시작을 해서 각색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게 많이 보여서 특히 소설들에서 많이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한 가지 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SF8의 시즌 2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고 10월 2일 날 방송이 끝나면 이제 정성적인 수치와 정량적인 수치가 다 예.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기획된 것 자체가 사실은 MBC 지상파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저희는 웨이브 오리지널이라는 예. OTT를 염두에 뒀고 아마 MBC 지상파를 염두에 뒀으면 좀 멜로나 네. 이런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났는데 웨이브에서 지금까지 좀 발표한 거를 이제 받아보고는 있는데 드라마 탑10 안에 개봉했을 때 들었었고 지금 누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수가 한 60만이 넘은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갈 때마다 그 회차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10월 2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총 토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거로 별개로 이제 정성적인 거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그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인 웨이브와 이제 MBC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즌 2를 기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원 때와 마찬가지로 또 국내 작가들의 오리지널 원작 소설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게 될까요? 네, 아마 새로 이제 쓰게 되면 아직도 한국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SF를 쓰기에는 네. 여러 가지 쉽지는 않고 그 SF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 하셨던 분들이 아마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죠. 아마 그런 예.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에서도 한국에서 사실 이 오리지널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SF 소설가보다는 이 드라마나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 쓰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정작 그분들 중에서 SF 장르에 좀 정통하거나 이해가 깊은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분들은 저도 거의 못 뵀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 작가님들은 드라마 타이즈 된 거에 지금 SF의 소재를 차용하시고 이 정도가 많은 것 같고 이제 정통 SF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그거를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소설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방송이나 영화와 영상업계에서 시나리오나 극본을 쓰시는 작가분들 중에도 SF 팬 출신이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아마 영상 쪽에서 만드는 SF 콘텐츠의 퀄리티도 이제 쑥쑥쑥 짧은 시간 안에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SF8이 계속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요. 시즌도 계속 거듭되고
국내에서 SF 소설을 쓰시는 원작 작가분들하고 이 SF 에잇을 포함한 방송국의 어떤 그 플랫폼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획이든 아니면 이제 장편 영화든 간에 이런 영상 업계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이 잘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컨퍼런스 기획 때도 했던 생각이지만 아까 한희주 PD님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물론 중국 영상 영화 업계의 자본이나 이런 규모는 우리나라에 될 때가 아닐 정도로 되게 클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SF 분야에서도 원작을 픽업해서 영상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훨씬 더 빨리 지금 이미 체계화가 되었구나. 나름 어떤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한 피디님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딱 정리가 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성공한 작품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리메이크하는 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SF 분야에 관한 한은 아마 중국에서 굳이 가져가서 리메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작품은 제가 아는 한에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성공한 SF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하는 이 개인 네임 밸류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좀 힘든 편이라. 근데 그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은 뭐 동시에 같은 원난을 가지고 중국 버전하고 한국 버전이 같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그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 조속 작가의 문유라는 웹툰, SF 웹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중국 버전하고 한국 버전이 완전히 별개로 영화 제작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그 말씀하신 그런 단계였던 것 같고 이제는 뭐 이것도 사실 SF 바닥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중국의 영상 제작업자들이나 기획 PD들이 그냥 한국의 작품들 원작을 이제 물색을 하고 다니는 얘기를 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임태훈 작가님도 아마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 단계까지 벌써 중국은 이제 시스템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 규모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도 충분히 어떤 안정적인 뭐 그 효율이랄까 또는 수익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되었다면 한국은 아직까지 SF 영상물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에 대한 검증 단계에 아직 돌입을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SF 영화나 SF 드라마가 뭐 충분히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누구도 자신 있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 한 PD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SF 분야에서의 어떤 원작 발굴부터 영화화되기까지 어떤 이런 시스템화된 과정이 한국 영상 영화 업계에서도 충분히 이건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을 하는 게 좋은 프로세스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운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초월하시는 질문을 그런가요?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우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과 또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저를 제외하고 두 분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왜 SF인가였어요. 사실 수많은 장르들이 있고 기존에 조금 더 통용된 대중적인, 상대적으로 대중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르들이 이미 해외 글로벌에서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SF에 지금 이 시간 집중을 하는가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명의 일개 PD로서 사실 SF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매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센서십,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심의라는 어떤 아주 투철한 정부 관리 감독 하에 영화 창작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그 센서십에서 SF가 훨씬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현실 세계를 다루지만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그 심의의 범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의 담론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에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상호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뭔가 반면 교사를 삼든 아니면 어떤 배움을 삼든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영화인들인데, 그러면 중국이 확실히 더 잘한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또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 네, 단지 사실 중국도 제가 파악한 바로도 당연히 물론 휴고상이나 이런 문학적인 토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열외를 하더라도 영상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한국의 전문가나 또 영상을 만드는 그런 뭐 감독과 작가들 그리고 관련된 키 스텝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함께 협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획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부족하고 인재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학이라는 토대가 이제 영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중국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갖췄다라고는 아직 보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띈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다행히도 너무 좋은 하나의 어떤 텐트폴이 될 만한 유량지그라는 작품으로 대중화된 이게 이 모든 어떤 대중화의 과정을 축약해서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산적해 있고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때야말로 한국의 창작자들이나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또 앞으로 기획하실 분들이 뛰어들어서 함께 해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오히려 뭐 중국 사장 잘 아시는 분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SF의 원작 발굴부터 영상화되기까지의 과정이 한국보다는 훨씬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또 좀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 좀 허술한 구석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인태훈 작가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작가 입장에서 원작을 이제 판권을 판매해야 되는 작가 입장에서 이미 여러 편을 이제 판매를 해보시고 또 각 영상 중에서도 뭐 드라마 판권, 영화 판권 또는 이제 시각 이미지 매체로서의 뭐 웹툰 판권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판매도 해보셨는데 작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내지는 뭔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영화 영상 업계에서 SF 분야에서 원작을 픽업해서 그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좀 더 이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뭔가 좀 개선이 되면 틀림없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겪거나? 이제 저를 한 방에 묻으시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예, 아니 왜 그렇게? 실제로는 굉장히 저도 창작자로서 그리고 1차 창작자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불만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16년 정도에는 이제 저도 주변에 어떤 영상화 판권에 관련해서 물어볼 작가님들이 없었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곳을 찾아다녀서 스스로 경험을 쌓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보통의 이제 판권이 이제 제작사랑 만날 때 중간에 출판사나 혹은 에이전시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아홉 건의 판권 계약 중에서 제가 그런 중간 제작사를 사이에 두고 계약을 한 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제가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 네. 중간에 누군가를 끼지 않고 그 이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액을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계약을 하면 판권료를 제가 혼자 다 먹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네이버나 혹은 어떤 출판사들을 끼고 그들이 중간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마치 라면을 먹고 햇반은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도 먹고 햇반도 제가 먹으려고 직접 필드에 나간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현업에서 좀 어떤 영상 제작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소설을 대하는지, 그리고 SF라는 이야기를 대하는지
좀 중간 단계에서 제가 그냥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물론 저의 몸이나 시간은 편하겠지만 그런 걸 조금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PD님들이나 다양한 제작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원작 판권을 대할 때 이건 이제 제 작가로서의 바람은 그 원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큰 바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재미로서 가치로서 판단받는 거 아니야?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어떤 시장 가치나 혹은 계약적인 대우는 그 작품의 재미나 완성도 혹은 발전 가능성보다는 그 작가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매스미디어적으로 유명한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작가 입장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님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계약해야 될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이제 왜 생기냐면 내 작품이 온전히 그 작품만의 가치로서 제대로 중간 단계에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3, 4년 전까지는 굉장히 불만이었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SF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고 또 선택권도 많아졌다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작가도 열심히 자기 스토리를 꾸준히 창작해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책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혹은 판권을 혹은 작품을 사가시는 분들에게만 조금 칭얼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양쪽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에 휘둘렸던 조금 구시대적인 사업 방식에서 많이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작자분들도 그렇고 작가분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밌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 원작자와 제작사의 두 협상 테이블 안에 정말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어질 수 있는가 혹은 더 나은 형식의 영상 스타일로 이제 재구성과 재창작이 돼서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뭐 PD분들 입장에서든 작가분들 입장에서든 서로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쓸데없이 이제 그 뭐 수고를 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아마 서로가 더 윈윈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그 관객이나 시청자들도 만족을 할 테고요. 예. 예, 오늘 뭐 컨퍼런스가 뭐 원래 약속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데 역시나 이미 그 시간은 좀 지나버려서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제는 마무리 토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제 정유진 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나라 영상업계에서도 장편 SF나 판타지 IP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려면 대략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는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발표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영화 영상 쪽 말고 이제 문학 쪽, 출판 쪽에서는 지금 SF가 갑자기 확 뜨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분명히 그게 무슨 약간 뭐 돌발적인 어떤 아노말리 같은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학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지금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또 SF8의 그 우주인 조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뭐 미세먼지를 포함한 SF에서나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현대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 야기된 변수들이 점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해왔던 장르가 바로 SF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SF가 뭐 문학과 출판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화 영상 업계 쪽으로도 분명히 많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중국에서 유랑지구 같은 그런 텐트폴 작품이 쉽게 한국에서는 금방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트렌드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한국에서도 SF의 장르 비중이 영화 영상업계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그 장편 SF 판타지 IP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려면 대략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저는 아무리 길어도 앞으로 한 3년에서 길어야 5년 정도도 되기 전에 그 한국산 장편 SF 판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나왔죠. 뭐 신과 함께 시리즈도 그렇고. 근데 SF도 아마 빠르면 뭐 1,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늦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리는 극장에서 일상적으로 무슨 마블 유니버스나 중국이 아닌 한국산 SF 장편 영화들을 아마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 컨퍼런스의 마무리 토크를 삼을까 해요. 윤 PD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플랫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서비스 예정인 SF나 판타지 작품을 보면 10편 정도 되고요. 그렇죠. 10편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내년만 올해 말부터 내년만 해도 10편은 보실 수 있다. 네. 한데 이제 그게 SF 소재를 차용한 거냐 아니면 정통 SF냐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통 SF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그것도 이제 한 2-3개 정도는 완전히 정통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가깝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조심스럽고 소심해서 있고 의외로 당장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는 일수도. 계속 나올 거고 사실 이 업계에서 저는 왜 그렇게 이 장르를 많이 보나 했더니 이제 상상력이 사람들이 한국 이제 드라마만 보면 원래 로코가 주도했던 시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수사물과 스릴러가 주도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거기들이 한 번씩 이제 다 히트를 친 작품들이 나오고 시청자들이 결국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 장르가 계속 반복되고 하는 걸 지루해져서 이제 SF는 그동안 한국에서 할 수 없던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찾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또 가면 또 이제 10년이나 상당 기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윤 PD님 바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저도 간절합니다. 예. 예. 그러면 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일개 현업에 종사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한국형 SF 블록버스터 영화를 정말 큰 스크린에서 체험하듯이 볼 수 있는 날이 정말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것이 단순히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근미래, 바로 내년이나 후년이나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현재도 많은 창작자분들이 또 연출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장편 상업 영화로도 현재 뭐 촬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들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새로운 컨텐츠, 전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들이 관객들한테 곧 찾아갈 거라고 믿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한 명이 이제 영화를 업계 사람으로서 한국 시장이 뭔가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극장의 성장이 이제는 좀 완만해지고 그리고 OTT 시장으로도 많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말 이 사랑하는 영화를 위해서 평생 때로는 존버 아니면 즐겁게 버티고 계시는 많은 창작자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응원하고
저도 영화 업계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래도 강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경험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한국의 스토리가 해외로 나가는, 아시아로 나가는 길목에서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SF 영화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형 SF가 글로벌리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예, 임태훈 작가님. 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제 작품을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는 그거보다 이제 제가 8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유년기 시절에 반공 교육 받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시절에 그때부터 SF 이야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SF를 좋아하고 꿈꾸고 현업 작가가 돼서 쓰고 있는 작가들의 어떤 이런 세대군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대군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SF 이야기를 써도 되나? 한국이 SF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도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저주처럼 한국에서 SF 이야기를 사랑하고 소설로 쓰는 작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질문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는. 하나는 주인공을 그냥 외국인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형사를 하고 있는 데이빗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SF 소설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계의 운명을 걸고 혹은 세계를 확장하는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뭔가 김철수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데이빗 뭐 이런 사람이 혹은 마이클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다른 방법은 한국인 김철수를 등장시키되 무대가 그냥 인천 용현동 혹은 마포구, 망원동 이렇게 굉장히 한정된 소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에 걸맞는 배경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80년대생 작가들을 괴롭혀왔던 어떤 하나의 제약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90년대생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제약이 없구나라는 게 굉장히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되고 반성도 되고 한편으로는 낙관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시화된 영화들은 SF 영화들은 지금 아마 물밑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혹은 배우들을 섭외하고 있겠지만 더 미래로 나아가서 이제 5년, 10년 뒤에 그러면 그때는 어떤 SF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하면 저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혹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SF라는 소재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작가들이 지금 엄청 자기 작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작가들을 만나서 작품들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들보다 저는 오히려 더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향후 3, 4년 뒤에는 취향에 맞는 혹은 골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SF 이야기들이 정말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홍수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살아남을지는 저도 이제 예언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원천 콘텐츠라는 면에서 봤을 땐 앞으로 SF의 어떤 한국에서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직 댐이 열리지도 않았다가 사실은 제 의견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 80년대생 작가님은 어릴 때만 해도 왠지 지금 말씀하신 게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잖아요. 이제 주변부 콤플렉스라고나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우주를 누비고 뭔가 그 SF에서 핵심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영웅들은 왠지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봐도 어색할 것 같은. 근데 지금 이후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도 상당히 좀 이제 자유로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면만 고려해 보더라도 아마 한국산 SF의 본격적인 이제 전성기는 이제 빨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한국산 SF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뭐 3년 이 정도만 지나면 전성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낙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충분히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진짜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단순히 덕담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뭐 꾸준히 이 판타지 컨벤션에서 이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관련자분들을 모시고 매년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저도 올해는 뭔가 좀 예년하고는 다른 어떤 희망적인 그 기운이랄까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또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뭔가 현실이 점점 SF하고 중첩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뭐 예정된 시간을 거의 뭐 30분 가까이 넘겨서 지금 거의 2시간 다 채워가는데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오늘 못다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 컨퍼런스 세션 3가지의 마지막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다 이제 총괄 기획하고 진행하신 그 이남진 진행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그 뭐 결산하는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